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는 뉴스, 한 방송사 기자의 전주 비하 발언 논란, 이어 도내 1인 가구 실태와 지원책에 관해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봅니다. 오늘 또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8일 순창 구림 농협투표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70대 운전자 구속됐죠? 네,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전국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70대 노인이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에 이 선거를 위해 기다리던 유권자들을 향해 덮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4명이 사망을 하고 16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졸음 운전이나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운전 미숙으로 사고 원인이 보입니다. 사건이 워낙에 중대하다 보니 전북경찰청은 이 노인이 70대의 고령의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북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도 이 노인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지금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네, 구속 이후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아무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금고 1년형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가 4명이나 되고 부상자가 16명에 이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거의 실형이 확실시 된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 분에게 고령이고 또 사고에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고령자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면허 자진 반납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내놓은 혜택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간 반납률이 저조했다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계속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고령 운전자가 해마다 30명씩 늘어서 현재는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고요. 사고 발생 비중 또한 전체의 15.7%에 달하고 사망자도 24.3%도 달하고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 사고의 숫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좀 녹록지 않은 게, 이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 국가에서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문제도 다 예산이고 세금이기 때문에 좀 혜택이 미미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 비율이 약 2%로 사실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고요. 그래서 혜택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하면은 이 전주나 이제 군산 같은 도시에서는 20만 원의 이제 교통카드가 들어가 있는 이 충전 카드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몇 달만 버스를 타고 다닌다거나 한다면 이 돈이 금방 소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령 운전자분들은 좀 자진 반납을 꺼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유가족과 피해자들, 조합장 선거 업무를 위탁한 선관위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선관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장 투표소 선정과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은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다만 이 두 기관은 투표소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만 있을 뿐 뭐 책임이나 처벌 근거 규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형법에서는 근거 없이는 책임을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선관위가 담당하는 이 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좀 도의적인 책임이나 어떤 민사상 뭐 좀 손해배상 정도는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투표소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투표소 설치나 교통 안전 문제를 사전에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뭐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KBS 기자가 전주를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7일 KBS의 한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여부에 대한 찬반을 토론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이 전주시는 뭐 소, 돼지 우리 냄새가 난다 이렇게 폄훼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내 친구 중에서도 이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있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에 소, 돼지 우리 냄새가 난다. 라면서 서울로 올라온 친구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많은 전라북도와 전주 시민들의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기자가 이런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은데요. 기자의 발언도 문제지만 KBS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기자가 전북과 전주를 국민연금공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골로 폄훼한 것도 문제지만은 KBS가 처음 사과 없이 해당 방송에 다시 듣기분만 삭제를 한 것도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다음 날 KBS에서는 뭐 물론 사과를 이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지만은 뒤늦은 사과라는 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소지도 크고 뭐 KBS 노조에서도 방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먼저 KBS에서는 해당 발언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됐을 소지가 크다. 그렇게 보고 사내 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언을 한 기자에게 정당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금 경각심을 좀 일깨워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사과의 뜻은 밝혔습니다. 다만 KBS 노조마저도 이 성명서를 통해서 KBS의 이제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지역 비하 발언이다라고 좀 규탄을 했고요. 아울러 이 방송법 제5조가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그리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지역과 세대, 성별 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런 방송법 5조의 대원칙을 좀 무너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내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한번 통계적 수치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전라북도 1인 가구 주거 변화를 살펴보면요.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7%인 27만여 가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6%가 오른 수치고요. 특히 60대의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세 이하,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걸 또 시도별로 살펴보면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임실군으로 전체의 40%가 넘는 수치가 1인 가구였고요. 남자 1인 가구는 완주군이 53%, 여자는 순창군이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여러 차례 뭐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내용을 많이 짚어왔는데 뭐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처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우리 홍 변호사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네, 그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이 외로움이나 이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빠른 고령화,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런 것들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치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고령 1인 가구가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청장년층까지 뭐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고독사의 경우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네. 최근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이 고독사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인 2021년에는 약 3,300명이 고독사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고독사 증가세는 결국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이 주변인들과의 단절 등이 원인인 것으로 뽑히는데요. 특히 이런 고독사의 경우 남성 고독사가 2,800명 정도로 여성 고독사에 비해서 5배가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이대를 분석해 보면 5, 60대의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20, 30대의 고독사 비중이 약 8% 정도로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이 환산해 보면 매년 200명의 청년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20, 30대 고독사 청년들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자살로 밝혀져서 더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나 각 지자체들도 1인 가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이 고독사가 노인들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와 관련한 많은 어떤 정책들이 좀 펼쳐졌는데요. 네, 최근에는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과 이 청년들의 고독사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 이 직업이 없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이 청년 도약 준비금이라는 것을 지급해서 이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좀 막고 있는 정책들이 있고요. 또 최근 서울시가 개발한 사회적 고립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별로 이 고립의 정도와 뭐 유형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내적 치유와 이 대인관계 커뮤니티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나 미술 치료 같이 운동 같은 다양한 이제 좀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은 1인당 20만 원 등의 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정책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면 1인 가구가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고 하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의 관심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습니다. 좀 점점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사회지만 주위의 이웃을 한번 좀 돌아보는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자체로서도 이 관할 내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1인 가구인지 이런 좀 정확한 통계 자료를 통해 실태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좀 일단 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분석과 점검 홍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사회가 들썩였는데요. 거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피해자는 오히려 이사에 전학을 가는가 하면 오랜 시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법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상열 원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성환 전라북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문승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드라마 더 글로리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로 방영되면서 화제가 됐고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된 것 같습니다. 정 과장님, 예.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폭력 실태라고 할까요?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청에서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연간 학교폭력 실제 현황을 근거로 학교폭력 발생 빈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대비 22년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제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상의 그 학생 간의 다툼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그 이후 학교 현장에서 그로 인해서 다른 폭력으로 발전되는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학교 폭력의 어떤 주요 특징이랄까 좀 양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관련해서 학교 폭력이 증가를 했고요. 다음으로 여학생 간의 학교 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고 마지막으로 언어 폭력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이버 폭력이 좀 늘다가 작년에는 또 재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 그런 실제 일시적인 그런 상황 양상이겠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상열 교수님. 네. 과거에도 학교 폭력은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했거나 네네. 또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또 실제로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네네. 자, 학교 폭력의 원인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우리 사회 자체가 폭력에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현실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으로 보면 청소년 시기에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으로 가정의 해체라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력의 경험을 겪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는 수업에 대한 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 스트레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성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폭력적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널리 이제 넓혀지면서 이런 것에 대해 노출된 청소년들이 폭력에 좀 더 쉽게 다가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 또 가정적, 또 사회적, 또 미디어에 쉽게 노출된 네. 이런 사회 현상에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자, 문 변호사님. 더 글로리 이전에도 많은 학교 또는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 이 드라마상 보면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나 소재들에서 실감은 됩니다만은 또 종종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수위의 그런 내용의 그런 폭력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어떤 사례들인지 또 혹시 이제 법정 현장에서는 어떻게 목도를 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이슈됐던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례도 이 고데기라고 하는 미용기구를 이용해서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입힌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관계도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졌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단 린치의 방식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단순히 미성년자들의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담뱃재를 먹인다든지 아니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을 같이 경험한다든지 자해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폭행행위를 넘어서서 피해 학생들을 이 강요하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 정도의 내용이 심각한 그 실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집단 린치 또 뭐 가해 이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네, 특히 요즘 미성년자들은 스마트폰을 누구나 이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또래 집단의 유대관계를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SNS를 이용한 이 사이버 폭력도 굉장히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실제로 피해 학생들을 직접 거론하거나 또 주변 인물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피해 학생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해 학생을 비난하기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는 등의 형태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따돌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면 그 SNS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강요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가 사이버 폭력의 또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또 SNS를 활용한 폭력 형태라고 하는 거는 학교 밖을 벗어나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즉 24시간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피해 학생이 겪게 되는 어떤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열 교수님, 현재 이제 전라북도 정신보건센터장 뭐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신데, 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는 어떠한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하고. 피해 학생들은 뭐 사적 복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정신이 피폐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어떠한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가해 학생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역량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아울러서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아울러 또한 자기 통제력이 많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성이나 공격성들을 직접 표현하는 양상들이 많은데요. 가해 학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하나는 타인을 괴롭힘으로 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얻는 반사회적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해 학생들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행동 수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 충동성과 감정적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가해 학생이 됐던 친구들은 많은 도움과 심리적 상담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부류로 좀 나눠볼 것 같고요. 피해 학생들은 이제 저도 외래에서 많은 친구, 특히 젊은 친구들 많이 보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속 고통을 크게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평생 갖고 살다 보니까 대인관계 유지하기가 어렵고 불안이나 우울 또는 자살 아니면 비자살성 자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성향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상처를 내놓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평생을 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진료나 뭐 상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만 하고 계시겠지만은 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지속적인 가족들의 도움, 또래 관계의 회복, 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피해받은 학생들이 마음속에 느낄 때는 자신이 마치 뭘 잘못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처럼 많이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인지적 왜곡들을 좀 교정하고 서로 수용하면서 치료적 과정을 이행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이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피해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담과 진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뭐 그에 대한 뭐 교육도 있어야 되겠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으로 굳어졌던 친구들은 실제는 빨리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격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감정적 소용돌이를 겪고 충동적이고 원래 잘했던 친구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져서 가해 학생이 됐던 친구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육적 현장이나 가정적 환경에서 좀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 과장님. 예.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교육 당국은 어떤 조치를 하고 또 어떠한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먼저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무엇보다 1차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분리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와 동시에 사안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 조사를 마친 후 지역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학교에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담 기구를 통해서 어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이라고 하죠. 자, 사건 심의를 어떻게 하고 또 제재의 결정을 어찌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20년 3월부터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개최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최대 4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화해나 반성 정도를 고려해서 전학 조치를 필요해서 9가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경우에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심리 상담 및 조언 등을 비롯한 6가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 교육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호자 역시 특별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은 모든 학교 폭력이 다 해결이 되고 또 예방도 될 것 같은데 자, 연간 몇 차례나 개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지역별로 다 상황은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전라북도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전주, 군산, 익산, 삼시에 학교폭력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상열 교수님, 사실 학폭위 개최가 지연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이제 위원들이 감수성 없는 질문으로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분리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학폭위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학폭위가 잘못 운영되면 이제 2차 폭력으로 가해지는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배경에는 학폭위에 운영하는 그 학폭위 위원들이 대개가 학부모나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한 60% 이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심리 상담 전문가라든지 전문 요원들이 좀 함께해서 실제는 피해 학생의 마음도 잘 어울려주고 또 가해 학생과의 빠른 격리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전문가적인 어떤 관점들이 좀 빨리 학폭위에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 학생의 마음은 도외시된 채 사건을 해결하는 쪽으로만 어떤 집중하다 보면 피해 학생의 마음이 좀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를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해 학생 중심의 어떤 학폭위의 운영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패널들은 다 학교 폭력 이 문제에서 평소에 많은 이제 관심과 또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왔을 텐데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피해 학생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폭력 기록도 더 오래 남겨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강제 처벌이나 강제 전학이나 처벌만이면 능사가 아니다. 선도 위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자, 문 변호사님. 네. 자, 이런 부분
양단의 부분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사실 양측의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이제 항상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학교 폭력에 있어서만큼은 정신적 성숙기에 있는 미성년자에서 좀 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사실 피해 학생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당연히 병행돼야겠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강한 처벌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해당 그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혹시 학교 폭력에 연루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 해당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반드시 능사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반드시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형태로 가해 학생들이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처벌이나 그 이후의 후속 절차의 대응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께서는? 예, 저는 교육청에서 업무 담당자로 또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로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서 사례를 접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보호자의 태도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어떤 자녀의 학폭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또 재발 방지 약속, 또 그다음에 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처벌 수위를 떠나서 피해 학생에 대한 측면에서는 어떤 회복적 정의와 물론 자기 자녀도 보호하는 그런 길이기도 한데요. 모든 보호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녀의 학폭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폭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피해자 또는 학교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또 가해 사실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 때 이에 따른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그 과정을 길게 끌고 가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자기 자녀 역시 그 고통과 부담 속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얼마 전까지 논란이 있었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명문대 합격한 두고도 이제 뭐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전형에는 학폭 여부를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합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다수의 대학이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로 뽑는 국내 대학 135개 대학 중 학교폭력을 감점 요인으로 삼는 대학이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 등을 미뤄볼 때 해당 학생이 입학할 당시 2020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당 학교의 정시 전형의 경우 100%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 여부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징계 사항이 수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일부 정성적 평가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 여부가 대학 입시 당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뭐 여론이 뭐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방향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문 변호사님,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뭐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처분은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실 학교폭력의 상당 부분은 형사 범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고요. 형사적으로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뭐 모욕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사 사건이 구성이 되고요. 그 형사 사건의 경우는 소년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경중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져갈지 일반적인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가져갈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간혹 또 가해 학생도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 학생 쪽의 보호자를 비롯해서 그 대응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알리는 방식 또는 나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방식이 뭐 조금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가해 학생 쪽에서는 다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피해 학생 쪽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러니까 가해 사실을 뭐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든지, 후속적인 가해 그 학생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뭐 언행이나 행동들에 따라서 협박이나 폭행의 형태로 다시 또 불거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이고 그 수위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워낙 행위 양태가 다양해서 일반적인 처벌의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운데요. 뭐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분류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형량보다, 그러니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보다는 소년이라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처벌의 수위가 낮게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는 사건이나 소년범의 경우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경우에도 죄의 형태가 굉장히 중하다라고 한다면 성인에 상당히 준하는 정도로 형량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은 인신을 구속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굉장히 빈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열 교수님. 현행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전 예방이라든지 교육적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 뭐 좀 토론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까요? 우선 우리 사회 자체가 폭력에 너무 둔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디어나 언론 또는 인터넷에 너무 난무하고 있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 중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육 과정에서의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학업에만 성적 결과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고 아이의 심성 발달에는 무관심해지는 어떤 가정적 환경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 장면에서는 또래 간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고통받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또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 청소년 치유센터도 뭐 조만간 개소를 한다고 그러죠? 예, 네. 4월 3일 11시에 네. 전라북도 청년 마음 건강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마음 건강센터. 예, 네. 그 센터는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익명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현장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괴로운 마음이나 힘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1577-019로 전화를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마음 건강센터가 전라북도에 개소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센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문 변호사님. 네. 법조 현장에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자, 학교 폭력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우리 문 변호사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학교폭력 사태를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 폭력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문화 개선을 통해서 막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것인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되는 상황. 그리고 가해 학생이 이 가해 행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에 있어서의 조금은 그 정교하지 못한 시스템의 진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들을 보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당연히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 학교 폭력 현장이라고 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의 개선이, 그것이 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 과장님, 뭐 좀 일전에 뭐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또 연극 단체와 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 당국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뭐 그거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학교별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른 유형들이 다양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는 시기별로 나타난 학교 폭력의 양태, 또 우리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주로 발생하는가, 그런 거에 비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직접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 돼야 될 것이 저는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도 어떤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인성 교육이나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 한 해 이제 인성 교육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학교 지원을 시작했고요. 또 직접적인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한 3배 정도 증액했고요. 예. 좀 차별화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2월에 삼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했고요. 또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성과 공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도내 300개의 학교 대상으로 연극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학교폭력 연극과 역할극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도내 그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학교폭력 집중 지원교로 선정을 해서 특별 예산 지원과 더불어 분기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올 한 해를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문화학교 조성이라는 취지에서 원년으로 삼고 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학교 폭력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토론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가해자나 또 피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전문가, 또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요.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 또 사후 관리는 어때야 되는지 이 점에 좀 방점을 두면서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현 변호사님. 네. 예.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사후적인 관리는 당연히 그와 같은 학교 폭력이 당연시되지 않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은 피해 회복과 치료에 집중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은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충분히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방침들을 통해서 피해 학생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이 가해했을 때의 그 사회적인 잘못이 대중적으로 당연시되고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반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정성환 과장님. 아마 2011년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범정부 대책이 수립이 됐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래도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느슨해진 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사소한 학교 폭력이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어떤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공감대도 필요할 것이고,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은 뭐 학교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만은 사회, 가정,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내 자녀만큼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상열 교수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의 신체적 건강성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면 마음의 건강성들은 조금씩 더 취약해지거나 약해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좀 구축이 필요하고, 신체적 건강에 투자하는 만큼 마음의 건강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심, 제도가 좀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음이 건강한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악입니다. 단순히 학교나 교육 당국의 힘만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는 가정과 교육 당국, 지역 사회, 마을 공동체까지 머리를 맞대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